사람 간 하나 값이 정확히 얼마인지 지강호는 5억짜리 현찰 가방을 처음 열어봤을 때 비로소 실감했다고 합니다. 펼치면 빳빳한 5만 원짜리가 줄줄이 꽂혀 있었는데요. 눈앞이 번쩍했지만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누나도 엄마도 양심도 아니고 딱 하나였다고 해요. 이걸 어디에 어떻게 숨기지? 지강호는 원래 돈 밝히는 애가 아니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는데요. 알바에서 번 몇십만 원 아끼느라 컵라면, 국물까지 싹싹 긁어먹던 애가 5억을 보는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각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세상이 조용해지고 손에 든 가방 소리만 크게 들리는 느낌이었죠. 물론 이 돈이 그냥 굴러들어온 로또 당첨금 같은 건 아니라는 걸 지강호도 알고 있었어요. 돈에는 분명히 이름표가 붙어 있었고 그 이름표엔 누나 간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너무도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고성이가 서늘한 눈빛으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호 씨, 누나한테 한마디만 잘해주세요. 쌍둥이 오빠 살리는 건 가족 의무라고. 사람 하나 살리는 일인데 그냥은 못하잖아요. 여태 키워준 값이라 생각하고. 10억이면 솔직히 싸게 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지강호는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절반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저 머릿속에서 이렇게 돌아갔죠. 친엄마가 쌍둥이 오빠 살리겠다고 하는데 10억이나 준다잖아. 엄마가 평생 허리 휠 만큼 벌어도 못 모으는 돈인데 이건 그냥 키워준 값, 위로금 같은 거 아닐까? 합리화는 항상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엄마를 위해서였고 조금 지나면 집안을 위해서였고 맨 마지막에는 조용히 본심이 튀어나왔죠. 솔직히 나도 좀 편해져도 되잖아. 그날 밤 지강호는 가방을 침대 밑에 밀어넣고도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는데요. 가방 지퍼가 꿈에서도 지익하고 들리는 것 같았고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도 자꾸 침대 밑을 힐끔거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버티다 결국 일을 저지르고 말았죠. 엄마 몰래 대출을 갚았습니다. 정순이가 매달 이자 나가는 날마다 한숨 쉬던 그 대출이었는데요. 은행 앱을 열고 계좌에 쌓인 숫자를 보다가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다고 해요. 엄마 허리 휜 세월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나. 그래서 1억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 뒤 방 3개짜리 전세집을 보러 갔습니다. 늘 언젠가 방 하나씩 써보는 날이 오겠지라고 말만 했던 집이 부동산에서 추천하는 실제 매물로 눈앞에 펼쳐지자 그만 이성이 또 흔들렸습니다. 계약금은 조금 넉넉히 준비하셨네요. 공인중개사가 웃으면서 건넨 말에 지강호는 이제 돌이키기 힘들겠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도 사인을 해버렸는데요. 그렇게 2억이 더 나갔습니다. 5억 중 3억이 순식간에 사라진 겁니다. 그 순간부터였어요. 돈가방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니라 덫처럼 보이기 시작한 게. 그런데 사람 일은 참 묘해서요. 이렇게 큰일이 나면 보통은 얼굴에 티가 나기 마련인데 지강호는 이상하게도 더 말이 많아지고 더 쓸데없는 농담을 치기 시작했답니다. 스스로도 불안한 걸 알았기 때문에 괜히 헛소리로 그 불안을 덮어보려 했던 거죠. 하지만 집안이라는 곳은 작은 기류도 놓치지 않는 레이더를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그 레이더 이름이 엄마고요. 정순이는 어느 날 평소처럼 잔소리를 하며 방을 치우다가 그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침대 밑에 대충 밀어넣은 검은 가방 하나. 딱 보기에도 숨긴 물건입니다 라고 써있는 듯한 위치였죠. 정순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또 뭐 쓸데없는 것 샀네. 게임기라도 하나 들여왔나. 가볍게 손잡이를 잡았다가 묵직하게 팔목을 끌어내리는 느낌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딱 들어보는 순간 알 수 있었거든요. 이건 전자기기나 책이 아니라 돈 무게라는 걸. 지퍼를 여는 손이 떨렸고
가방이 열리는 순간 빽빽하게 꽂힌 현금 더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가방 한가운데에 들어앉은 현찰은 화면에서만 보던 풍경이었는데요. 정순이가 손가락으로 지폐를 한꺼풀 넘기는 동안 심장은 점점 세게 뛰고 입안은 바짝 말라갔습니다. 강호야, 이리 좀 와봐. 그 말 한마디에 방 밖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지강호의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어쩐지 올게 왔다는 느낌이 들었죠. 왜 엄마?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가방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침대 위에 활짝 열려 있고 지폐가 그야말로 까발려진 상태였습니다. 정순이가 떨리는 눈으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냐? 지강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린 것 같았고 목소리를 꺼내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는데요. 결국 짧게 한마디만 나왔습니다. 좀 투자받은 거야. 투자? 정순이가 비웃듯이 되물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언제? 무슨 사업에? 질문이 연달아 꽂히자 지강호는 눈을 피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변명 몇 개를 준비해 놨었는데 막상 현실 앞에 다 꺼내보니 셀프 코미디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냥 아는 사람이 엄마 빚 갚으라면서. 순간 정순이 머릿속을 스치는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잡으려고만 해도 어딘가 미끄러지는 매끈한 얼굴이었죠. 혹시 그 여자냐? 정순이가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은호간 달라고 그 여자한테 받은 돈이냐?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지강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길 수 없는 순간이 온 거였죠. 조용히 고개를 떨구는 것만으로 답이 됐습니다. 얼마를 받았어? 정순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낮음 속에 섞인 공포와 분노가 더 무서웠죠. 5억. 그럼 5억이 다 있는 거냐? 그때 지강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여기서 그렇다고 말하면 그나마 도로 돌려줄 가능성이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간 돈을 억지로 되돌릴 수는 없었죠. 3억은 이미 썼어. 그 한마디에 집안 공기가 통째로 갈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정순이가 비명처럼 내뱉었습니다. 어디에 썼냐고. 지강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대출, 전세 계약금, 이것저것 얹어진 현실적인 단어들이 입 밖으로 쏟아졌습니다. 엄마 이자만 해도 한 달에 몇백씩 나가잖아. 그거 갚아주고 우리 맨날 곰팡이 나는 집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 방 3개짜리 전세 한번 살아보자고. 말이 길어질수록 스스로도 그 말이 변명에 불과하다는 걸 더 잘 느끼고 있었는데요. 정순이는 그런 아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그래. 나도 빚 좀 갚고 싶었고 방 3개짜리 집도 살아보고 싶었어. 잠깐 희망 같은 게 스치다가 그 다음 말을 듣는 순간 쪼그라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내 딸 간값으로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어. 직구였습니다. 돌려 말하지도 않았고 표현을 순하게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지강호가 급하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누나 간이식하면 어차피 그쪽에서 하려고 했던 거고 우리도 키워준갑 뭐 그런 거라고. 키워준갑. 정순이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평생 허리 휜 값이 내 딸 간이랑 같은 선상에 올라가 있어야 되냐? 그게 내 머릿속에서는 자연스러운 계산이냐? 이 말을 들으면서 지강호는 처음으로 이 판이 얼마나 무서운 판인지 또렷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들어온 순간부터 집안의 언어와 가치와 감정이 죄다 가격표로 바뀌고 있던 거였죠. 당장 그 여자한테 전화해. 이 돈 돌려준다고 해. 정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억 쓴 건 우리 잘못이니까 죽어라 벌어서 갚을 거라고. 근데 딸 간이랑 바꿀 수는 없다고 그렇게 말해.
그 말이 너무 당연해서 지강호도 한순간 고개를 끄덕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개가 반쯤 올라가다가 멈췄어요. 머릿속에서 숫자가 막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3억을 어떻게 다시 채우지? 내가 앞으로 몇 년을 죽어라 벌어야 이걸 메울 수 있을까? 혹시 이거 돌려달라고 했다가 3억 쓴 거 들키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면 어떡하지? 무서움과 죄책감, 그리고 아주 얄팍한 욕심까지 뒤섞여서 생각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치 타이밍을 맞춘 것처럼 정순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에 고성의 이사장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는데요. 둘은 동시에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정순이가 이를 악물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이사장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고성이의 목소리는 지난번 가게에 와서 소리치던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차분하고 여유롭고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톤이었죠. 아이고, 사장님. 돈은 잘 받으셨어요? 강호 씨가 잘 전해드렸죠? 정순이는 눈앞의 가방과 그 안에 덜렁 남은 2억을 번갈아 봤습니다. 네. 받긴 받았는데요. 다행이네요. 이번 주 안으로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해서요. 사모님이랑 강호 씨, 은호 씨랑 상의 좀 해보셨어요? 쌍둥이 오빠 살리는 일이라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그 말은 공기 속에서 독처럼 퍼졌습니다. 쌍둥이 오빠 살리는 일이라는 말 뒤에 숨어있는 거래 조건을 이제는 너무도 뚜렷하게 알 수 있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자 집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괜히 크게 들렸고 가방 안에 든 지폐가 숨을 쉬는 것 같기까지 했어요. 정순이가 겨우 입을 뗐습니다. 강호야. 우린 이제 애매하게 발 빼면 더 깊이 빠지는 상황이다. 지강호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3억을 썼다는 사실 하나가 자기 목을 틀어쥐고 있는 느낌이었죠. 돌려달라고 하면 분명 3억부터 물고 늘어질 거야. 내 돈으로 빚 갚고 전세 옮겨놓고 이제 와서 딸가는 못 주겠다고. 그렇게 나오면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지? 그날 밤 정순이는 돈을 돌려주자는 생각을 붙들고 씨름했고 지강호는 반대로 돌려줄 수 없다는 현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아주 나쁜 방향으로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이 상황을 역이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 생각이 지나갈 때만 해도 지강호는 스스로를 욕했어요. 내가 지금 무슨 미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그 미친 생각이 묘하게 구체적인 그림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5억은 이미 받았고 3억은 썼고 2억은 가방에 있다. 이 판에서 내가 약자만 되라는 법은 없잖아. 고성이가 한 말들 다 녹음해 놓으면 어떻게 될까? 원래는 증거를 모아서 그 여자를 고발하자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지강호는 그런 정의감보다는 두려움과 욕심이 더 컸습니다. 3억 썼다고 들키면 우리만 죽을 수도 있다. 차라리 추가로 5억을 더 받아내고 그걸로 입 막으라고 하면 어떨까? 녹취만 제대로 해놓으면 내가 유리한 쪽이 되는 거잖아. 논리는 점점 자기 편으로만 돌아가기 시작했는데요.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위험 위에 또 다른 거래를 올려놓을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 날 지강호는 휴대폰을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부에서 고성의 이사장 이름을 눌렀다가 지웠다가 발을 동동 구르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강호 씨. 고성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강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태연하게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이사장님, 저 한 번 더 뵙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엄마는 제가 잘 설득해 놓았어요. 누나 수술 일정과 나머지 돈에 대해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네요.
고성이는 잠깐 침묵하더니 낮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잘 됐네요. 저도 강호 씨랑 할 얘기가 조금 더 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지강호는 자기 손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10억을 통째로 자기 손에 쥐기 위한 첫 단추가 될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고성의 입에서 수술만 잘 끝나면 나머지 5억도 주겠다. 누나가 이식만 확실히 해주면 강호 씨 인생 책임지겠다. 같은 말을 끌어내고 그걸 녹음해서 지워지지 않는 카드로 주려는 게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강호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꾸미는 그 녹취한 파일이 누나 지은호에간 본인의 징역살이 그리고 한우진의 도망까지 한 줄로 엮어버리는 시작이 될 거라는 걸요. 지금은 그저 한 번만 더 만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지강호는 주머니 안에서 휴대폰 녹음 앱을 켜보았습니다. 빨간 동그라미 버튼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여기만 잘 누르면 난 10억짜리 판을 주는 거야.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요. 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사실은 자기가 제일 깊은 수렁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지강호는 약속 시간보다 20분이나 일찍 카페에 도착해 있었는데요. 문 앞에서 몇 번을 서성이다가 결국 한 번 더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앱을 확인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 버튼이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만 잘 누르면 난 10억짜리 판을 주는 거다.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요. 실제로는 손가락이 버튼 근처에서 몇 번을 맴돌다 말고 화면을 꺼버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쫄지 진짜. 지강호는 자기한테 욕을 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이미 3억은 나갔고 정순이는 돈 돌려주자고 말했고 고성이는 이번 주 안에 수술 날짜를 잡자고 재촉하고 있었으니까요. 조금 있다가 익숙한 하이힐 소리가 카페 안에 들어왔습니다. 고성희였습니다. 강호 씨 많이 기다렸죠? 지강호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도 방금 왔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손바닥은 이미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고성이는 주문도 먼저 하지 않고 슬쩍 주위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사람들 눈길 닿지 않는 구석자리인 걸 확인하더니 그제야 가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여기면 얘기하기 괜찮겠네요. 둘이 마주 앉았고 지강호는 주머니 안에서 핸드폰을 살짝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미리 켜두었던 녹음 앱 화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찰나의 망설임 끝에 빨간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게 띠릭하는 진동이 손바닥을 스쳐 지나갔고 그 순간부터 나오는 모든 말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강호 씨, 지난번 이후로 집에서 분위기는 어때요? 고성이가 먼저 운을 뗐습니다. 표정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상대의 반응을 세밀하게 훑고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숨을 한번 고르고 일부러 담담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아직 좀 불안해하시는데요. 그래도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 사장님이 어떤 마음인지 쌍둥이 오빠 살리는 일이라는 거. 그래요? 고성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제가 엄마 설득은 잘해놨습니다. 누나도 조금은 마음을 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말은 절반쯤 거짓이었는데요. 정순이는 돈 당장 돌려주자고 했고 지은호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못 꺼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판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자기 쪽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뉘앙스를 줘야 한다고 믿고 있는 상태였죠. 고성이는 커피잔을 한번 돌리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저도 그 얘기 하려고 왔습니다. 지강호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큰일이면 그냥 넘길 게 아니라 정확히 듣고 싶다고. 수술 일정, 병원, 그리고 나머지 돈 문제까지요. 나머지 돈. 고성이가 그 말에 살짝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 얘기 안 할 수는 없죠. 지강호의 심장이 한 번 더 크게 뛰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10억 판의 실체를 고성의 입으로 다시 한번 확인받고 녹음하는 것이 오늘 계획의 핵심이었거든요. 고성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5억은 어머니랑 강호 씨 생각해서 미리 드린 거라고. 여태 키워준 값, 위로금이라고 생각하시라고요. 네, 그건 잘 받았습니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지강호 머릿속에서 잘 받았는데 3억을 썼습니다. 라는 말이 따라 나올 것 같아서 목 안이 간질거렸지만 겨우 참았어요. 그리고 수술이 잘 끝나면 나머지 5억. 총 10억까지는 제가 책임지겠다고 했죠. 그 말이 녹음기에 또렷하게 찍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자 지강호는 순간 가슴이 시원해지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됐어. 이거면 됐어. 이 말만 있어도. 그런데 고성이가 그 다음에 덧붙인 말이 그의 계산을 서서히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이에요. 약속이요? 네. 강호 씨가 누나하고 어머니를 설득해서 간 이식 수술을 하겠다는 동의를 받아오는 거. 그게 전제죠. 저는 돈으로 강호 씨를 매수하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생명을 살리자는 쪽에 무게를 두고 싶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아주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 안에서는 이 말이 지강호 쪽을 역으로 포위하는 문장이 되어버릴 수 있었죠. 지강호도 그걸 어렴풋이 느끼면서 대화를 약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해 보려 했습니다. 저 이사장님, 혹시 이렇게 말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요? 수술만 잘 끝나면 누나 간 이식만 확실히 해주면 나머지 5억을 주겠다고요. 그냥 저희 쪽에서 엄마 설득할 때도 그게 더 명확하니까요. 겉으로는 엄마를 설득하기 위한 멘트라며 포장했지만 속으로는 녹취에 간 이식과 10억을 맞바꾸는 구조를 명확히 찍어두고 싶은 욕심이 뒤섞여 있었던 거였습니다. 고성이가 잠시 지강호를 빤히 보더니 낮게 웃었습니다. 강호 씨, 참 똑똑하네. 그 말 한마디에 지강호의 어깨가 순간 움찔했습니다. 들켰나 싶어서요. 그 말 사실 제가 먼저 하고 싶었어요. 고성이가 목소리를 조금 낮췄습니다. 수술만 잘 끝나면 나머지 5억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그건 걱정하지 마요. 근데 이어진 말이 중요했습니다. 그 전에 저도 강호 씨 약속을 좀 받아놔야겠어요. 제 약속이요? 네. 누나가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게 만들겠다는 약속. 그리고 혹시라도 누나가 마음을 바꾸면 강호 씨가 책임지고 설득하겠다는 약속. 여기까지 듣는 순간까지만 해도 지강호는 크게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어차피 누나는 아직 모르는 상태고 시간이 좀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이 정도로 생각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할까요? 고성이가 커피잔을 내려놓고 양손을 맞잡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강호 씨 입으로 확실하게 말해줘요. 누나 간 이식, 지강호 씨가 중간에서 알선하고 책임지겠다고. 네. 그게 강호 씨 선택이잖아요. 제가 먼저 억지로 밀어붙인 게 아니라. 강호 씨가 사람도 살리고 싶고 엄마도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누나 간을 내놓겠다고 결심했다. 저는 그 결심에 보답하는 거고. 이 말은 굉장히 치밀했습니다. 겉으로는 지강호의 가족 사랑을 강조해주는 말처럼 들리지만 녹음 파일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남습니다. 누나 간 이식을 동생이 먼저 제안했다는 증언이 되어버리는 거였죠. 지강호는 순간적으로 입이 굳어졌습니다.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 고성이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왜요?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말투가 묘하게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쫄아서 온 것도 아닌데, 내가 먼저 판 깔러 온 건데 쫄아서 말도 못한다고. 자기 안에서 이상한 오기가 올라왔습니다. 아니요.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강호는 일부러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저도 결심하고 나왔습니다. 누나간 이식 제가 알선하겠습니다. 수술동에서 서명하도록 제가 책임지고 설득하겠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녹음 앱 화면에 빨간 빛이 살짝 더 선명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작 본인은 그걸 못 봤지만 이 한 줄이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어떤 의미로 쓰일지는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었죠. 고성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도 약속 지켜야죠. 그녀는 옆에 올려놓은 쇼핑백을 살짝 열었습니다. 안쪽에서 낯익은 검은색 가방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집에 가지고 들어갔던 그 가방과 거의 똑같은 모양이었죠. 이건 지강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지난번이 5억이었으니까 오늘은 보태기라고 생각해요. 나머지 5억 전부는 일단 강호 씨가 움직인 만큼 믿고 미리 드리는 거예요. 지강호의 머릿속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진짜로 10억을 맞추려는 거구나. 손이 저절로 가방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2초 정도의 망설임 끝에 결국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 순간 이 만남에서 누가 진짜 이득을 보고 있는지, 누가 진짜 덫을 놓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완전히 흐려져 버렸습니다. 며칠 뒤 집 앞 골목에 낯선 검은 승합차가 멈춰 섰습니다. 작은 식당 문을 닫고 나오던 정순이는 차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돌아봤습니다. 양복 차림의 남자 둘이 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여기 정순이 씨 계십니까? 네, 그런데요. 아들분 지강호 씨 맞으시죠? 경찰증을 꺼내 보이자 정순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왜요? 지강호 씨 체포영장 나왔습니다. 불법 장기이식 알선, 금품 수수 혐의로요. 네, 그게 무슨...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집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지강호가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형사 둘이 거의 동시에 다가와 그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지강호 씨, 서울청 강력 담당입니다. 자세한 건 가서 얘기하시죠. 잠깐만요. 무슨 오해가. 지강호는 본능적으로 버티려고 했지만 팔이 뒤로 꺾이는 순간 힘이 쭉 빠졌습니다. 정순이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애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세요? 무슨 장기이식이에요? 형사 하나가 짧게 말했습니다. 10억 받고 누나간 알선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자는 고성의 이사장님이고요. 그 이름이 떨어지는 순간 정순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사장님이 강호를 신고해요. 지강호는 머리를 세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그쪽이 먼저 돈 준 거, 아니, 그게 아니고 저 말부터 좀. 나중에 들으시죠. 형사들은 빠르게 지강호를 차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골목 안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정순이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가방 속 2억, 이미 흘러나간 3억, 그리고 이제 10억 받고 누나간 팔아넘긴 범죄자로 몰린 아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있는 지강호 앞에는 녹음 파일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결심하고 나왔습니다. 누나간 이식 제가 알선하겠습니다. 수술동에서 서명하도록 제가 책임지고 설득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낮게 깔린 이상하게 단단한 톤이었죠. 형사가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이거 본인 맞죠? 맞긴 한데요. 앞뒤 맥락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먼저. 앞뒤 맥락은 나중에 듣고요. 형사가 녹취를 멈췄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정황은 이렇습니다. 고성의 이사장께서는 아들 한우진 씨 간이식 문제로 가족 내 공여자를 찾는 과정에서 당신이 먼저 접근해 왔다고 진술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요? 네. 누나 간 이식을 알선해 주겠다고 대신 그 대가로 10억을 요구했다. 현찰 5억은 이미 받았고 나머지 5억도 추가로 달라고 했다. 대신 수술 동의서에 누나 사인 받는 건 당신 몫이라는 조건이었다. 지강호는 의자에서 거의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쪽이 먼저 5억 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5억도 준다고 했고요. 저는 그냥 뭐요? 그냥 그걸 이용해서 협박하려고 했던 건 맞는데요. 누나 간 팔아넘기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입 밖으로 나온 순간 말이 얼마나 이상하게 들리는지 본인이 제일 잘 느꼈습니다. 형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협박하려고 했던 건 맞다. 네. 와, 솔직하긴 하네. 그러니까 10억 받고 누나 간이식 알선하려는 범죄자에 10억 준 사람 역으로 뜯어내려던 협박범이라는 거네. 말이 이렇게 정리되자 지강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엄마비 때문에. 형사는 서류를 넘기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 형량 나오는 거 아시죠? 불법 장기 매매 알선, 금액 규모, 계획성, 협박까지. 검사 쪽에서는 지금 최소 7년 이상 보고 있습니다. 7년? 네. 잘못하면 두 자릿수도 각오하셔야 돼요. 형사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근데 피해자 측이랑 적당히 합의가 되면 좀 줄어들 수도 있고요. 물론 그건 고성의 이사장 쪽 의사에 달려있고. 지강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이 여자가 날 이렇게까지. 자기가 판을 뒤집겠다고 설치던 순간들이 눈앞에서 다 부서져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정순이는 경찰서에서 형사를 따로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강호가 7년이요? 형사가 일부러 더 무겁게 말했습니다. 사건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어머니. 금액도 크고 피해자도 피해자고. 게다가 받았다는 돈이 10억이면 다 돌려줘야 할 거고요. 돌려줘요. 네. 5억이든 10억이든 범죄로 받은 돈이면 다 토해내야죠. 근데 그중 3억은 이미 쓰셨다면서요. 이 말은 고성애 쪽에서 흘러나온 정보였습니다. 정순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형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어머니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고소 취하를 해주거나 선처 탄원을 해주지 않는 이상. 그 말투에는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피해자 쪽 마음을 움직일 수만 있으면 길이 없지는 않다는 식의 애매한 암시였죠. 정순이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지은호를 마주볼 자신도 없어서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은호가 나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그제야 정순이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은호야. 엄마가 강호를 제대로 못 키워서. 강호가 왜요? 또 사고 쳤어요? 그게 말이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내 동생이 내간값으로 10억 받다가 걸렸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조차 안 잡혔죠. 결국 그 이야기를 대신 꺼낸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작은 카페 한쪽 테이블에서 고성이는 아주 조용한 미소를 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정순이와 지은호가 나란히 앉아 있었죠. 지은호는 어색하게 손을 모은 채 눈앞의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가 자기 친모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 눈을 맞추기가 더 어려워졌거든요. 고성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 씨, 요즘 잘 지내요? 평소 같았으면 네, 그럭저럭요 정도는 나왔겠지만 오늘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강호 좀 봐주시죠. 그 애가 잘못한 거 맞고 나쁜 짓 한 거 맞는데요. 그래도 아직 애잖아요. 7년, 10년 그 나이 때 감옥살이 하면. 고성이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저도 강호 씨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처음엔 은호 씨 찾으려고 도와주기도 했고 엄마 생각해서 돈을 받았다고도 하잖아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사람의 표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소를 끝까지 밀고 가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할지. 정순이 눈에 희미한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취하해 주실 수 있어요? 고성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듯 하다가 다시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그냥은 어렵죠. 그리고 지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은호 씨. 지은호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움켜쥐어졌습니다. 네. 지금 상황 대충은 들었죠? 강호 씨가 10억 받고 은호 씨 간이식 알선했다는 혐의로 잡혀 있다는 거. 네. 하지만 저는 진짜로 제 딸을 팔아넘기려 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아요. 그 애가 멍청하고 겁 많고 돈 욕심에 눈이 멀었을 수는 있어도 끝까지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믿고 싶진 않거든요. 이 말은 듣는 사람 가슴을 이상하게 흔드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동생을 완전히 쓰레기로 만들지는 않지만 분명한 잘못을 강조하는 교묘한 말투였죠.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해요. 고성이가 고개를 아주 조금 숙였습니다. 제가 고소를 취할게요. 검찰 쪽에도 최대한 선처를 부탁하고 강호 씨가 큰 형벌 받지 않도록 도울게요. 대신 모든 문장은 대신해서 진짜 얼굴을 드러내곤 합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한우진 간이식 수술에 은호 씨가 사인해줬으면 좋겠어요. 정순이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조건이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말로 듣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충격이었죠. 이사장님. 정순이가 울먹이는 소리로 부르자 고성이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억지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선택은 은호 씨가 하는 거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강호 씨 인생이 은호 씨 선택에 달려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지은호는 숨을 들이마시지도 내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쪽에는 유치장에서 떨고 있을 동생 지강호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아직 제대로 얼굴도 못 본 쌍둥이 오빠 한우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자기 간이 놓여 있었죠. 그날 밤 지은호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업이 끝난 카페는 불이 반쯤 꺼져 있었고 커피향 대신 세제가 섞인 물냄새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이 지역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다 끊었다를 몇 번 반복하다가 결국 누르고 말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역 선배 나야. 지역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지은호의 첫 마디에 바로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은호야, 무슨 일 있어? 혹시 10억이라는 돈 당장 만들 수 있는 사람 알아요? 처음 듣는 사람 입장에선 이 질문 자체가 농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곧바로 농담이 아니라는 걸 눈치챘습니다. 10억. 무슨 투자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고 강호 때문에. 지은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지금까지의 일을 한 번에 쏟아냈습니다. 지강호가 5억 받은 얘기, 3억을 쓴 얘기, 추가 5억, 녹취, 협박, 그리고 지금 경찰서에 잡혀 있다는 사실까지. 전화기 너머에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카페.
오늘 문 닫고. 거기 있어. 내가 갈게. 조금 뒤 지혁은 카페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밤이라 손님은 없었고 계산대 근처에 앉아있는 지은호만 보였습니다. 지혁이 다가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얘기해봐. 천천히. 지은호는 눈을 비비며 다시 설명했습니다. 한번 얘기했던 내용이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더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고성의 이사장이 10억 물어내라고 했대요. 지강호가 받은 돈이니까 다 돌려줘야 된다고. 형사는 뭐라 그래? 최소 7년 잘못하면 2자릿수도 나온다고 했대요. 지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자금 조달, 합의, 민영사 변호사, 별별 방법들이 수십 가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빡빡했어요. 지혁 선배. 지은호가 입술을 깨물고 물었습니다. 혹시 어디선가 10억 만들 수 있을까요? 대출이든 뭐든 나중에 내가 평생 갚더라도. 지혁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이 여자 앞에서는 더욱 솔직하게 말해도 돼? 응. 지금 시점에서 개인이 10억을 당장 만들어 오는 건 거의 불가능해. 회사 통해서도. 회사 돈은 이런데 못 써. 회계상 문제되고 나중에 그게 더 큰 범죄가 돼. 그리고 설령 어떻게 우겨서 만든다고 해도 상대가 그걸로 고소를 취하해 줄지도 확실하지 않고. 지은호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거야? 지혁이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싸우면서 형량 줄이는 방법을 찾을 수는 있어. 변호사 붙이고 고성애 쪽 진술 반박하고 병원 쪽 조사 들어가게 만들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그동안 강호는 구속된 상태로 버텨야 하고 지금도 유치장에서 떨고 있을 텐데. 지은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동생의 어리광, 싸우던 기억, 웃던 얼굴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10억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쉬운 길이겠지. 지혁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와야 하는지 생각하면 은호한테 너무 잔인한 선택이지. 그 말뜻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고성희에게 들은 조건이 머릿속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간 이식 수술에 사인해주면 고소를 취하해주겠다. 지은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한텐 선택지가 둘뿐인 것 같아요. 둘? 동생을 7년, 10년 감옥 보내거나 아니면 내 몸을 열어서 간을 떼어주거나. 지혁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은호야, 그건 너무. 알아. 나도 알아. 지은호는 눈물을 꾹 참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근데 어쩌겠어. 나 아니면 이 판에서 몰 걸 사람이 없는데. 지혁이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 위에 살짝 올렸습니다. 그래도 혼자 결정하지 마라. 적어도 며칠만 더 생각해보자고. 시간이 있을까? 그 질문에는 지혁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답은 너무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답이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 회의실 한쪽에서 간이식 관련 서류들이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동의서, 설명서, 위험 안내 문서. 그중 하나에는 크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호. 볼펜을 든 지은호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옆에서는 고성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사인하면 강호 씨 곧 풀려나게 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게요. 정말요? 은호 씨가 오빠를 살리겠다고 결심한 거잖아요. 나도 그런 딸을 그냥 버릴 순 없죠. 이 말에는 교묘하게 섞인 위선과 진심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걸 다 분리해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없이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차마 사인하지 말라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사인해줘라는 말도 목구멍에서 걸려 나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택은 지은호 혼자서 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번뿐인 내 몸에 구멍을 내자고 내가 사인하는 거네. 그래도 이걸로 강호가 나올 수 있다면. 펜촉이 종이 위를 스쳤습니다. 지은호라는 이름이 동의서 맨 끝 줄에 적혔습니다. 서류를 회수하던 병원 관계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술 일정은 최대한 당겨보겠습니다. 이 말은 복잡한 정치와 돈과 감정이 엉켜있는 현실 속에서 거의 유일하게 단순한 문장이었죠. 그저 일정을 당긴다는 사실만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 시각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한우진은 의사에게 새로 듣게 된 말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수술 준비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태 고려했을 때 최대한 서두르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어요. 갑자기요? 네. 가족분들이 공여자 문제를 잘 정리해 주셨어요. 의사가 말하는 가족분들이 누군지 정확히 짐작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한우진은 고개를 돌려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멀쩡했고 병실 공기는 답답했습니다. 공여자 문제를 정리했다는 말은 둘 중 하나 뜻이었습니다. 누군가 희생을 결심했거나 누군가 무언가를 포기했거나 그리고 이 집안에서 이런 종류의 결심을 하도록 강요할 사람은 딱 한 명이었죠. 고성희. 조금 뒤 문이 열리고 고성희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옅었고 얼굴엔 피곤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진아, 오늘은 좀 어때? 괜찮아. 짧게 대답하고 난 뒤 한우진은 바로 물었습니다. 엄마 공여자 누구야? 고성희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건 신경 쓰지 말고. 넌 그냥 치료에만 집중해. 엄마. 한우진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내 몸에 들어올 간이면 내가 누가 주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고성희는 잠시 입술을 달싹거리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야. 그 정도만 알아도 돼. 가족이면 더 알아야지. 짧은 대치가 병실 안에 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고성희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어. 중요한 건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야. 혹시? 한우진이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유라야? 지은호의 어릴 적 이름 유라. 고성희의 눈이 잠깐 크게 떠졌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그 이름 누가 얘기해줬니? 엄마가 예전에 말했잖아. 한우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잃어버린 딸 얘기하면서. 유라라고. 고성희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야. 맞네. 한우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은 내 여동생 간을 받아야 되냐 마냐 그 얘기할 때지. 이 말은 고성의 가슴 어딘가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우진아. 고성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여동생 누군지 똑바로 얘기해 본 적도 없잖아. 아직은 서로 어색하고 낯선 사이야. 근데 넌 내 아들이고 내가 키운 애야. 그 애는 나중에라도 보상해 줄 수 있어. 지금은 내 목숨이 먼저야. 이 말은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사람을 선택해왔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과 멀리 있던 사람. 늘 가까운 사람 쪽에 저울추를 더 얹어왔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한우진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그럼 나랑 그 애 중에 엄마는 유라보다 날 선택하겠다는 거야? 고성희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어정쩡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동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만 은은한 불빛이 남아 있었고 다른 병실 문들은 대부분 닫혀 있었죠.
한우진은 침대 옆 협탁 서랍에서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몇 번을 구겨버리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아주 짧은 몇 줄만 남았습니다. 엄마, 난 지은 오간 못 받겠어. 내가 살려고 은호 몸에 칼 대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미안해. 그런데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나중에 숨 쉬는 매 순간이 죄책감일 것 같아서. 편지를 접어 베개 밑에 넣고 한우진은 천천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저 멀리 간호사 스테이션을 스치듯 지나가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화장실 가는 척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딱 한 사람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은호. 한번 제대로 웃으면서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는 얼굴.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얼굴이 자기 피와 비슷한 색깔을 가진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속으로 그렇게 말한 뒤 그는 병원 출입문을 밀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한꺼번에 얼굴에 들이닥쳤습니다. 같은 시간 지은호는 카페에서 설계도 같은 걸 들여다보는 척하면서 사실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동생 생각, 오빠 생각, 엄마 생각, 지역 생각까지 뒤섞여서 머릿속이 복잡했는데요.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이름 한우진. 지은호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다가 겨우 엄지를 움직였습니다. 여보세요? 은호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병원 특유의 메마른 공기 대신 서늘한 바람 소리를 배경으로 깔고 있었습니다. 우진 오빠, 지금 어디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한우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병원 아니야. 그 한 줄만으로도 지은호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 나 병원 나왔어. 이 말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지은호는 입술을 떨며 물었습니다. 왜요? 왜 나왔어요? 수술 준비 잘 되고 있다면서요? 공여자도 정리됐다고. 그래서 나온 거야. 한우진이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내감 받고 살고 싶지는 않아서. 그 순간 지은호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천천히 몸이 굳어갔습니다. 자기가 사인한 서류, 아직 보지도 못한 수술실, 유치장에서 떨고 있을 동생,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도망쳐 나온 오빠까지. 한우진의 말이 끝나는 순간 지은호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 안에 지은호가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모든 결심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오빠 미쳤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이거였습니다. 지금 상태로 병원 나오면 어떡해. 수술 받으려고 준비 다 해놨다며. 그래서 나온 거라니까. 한우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준비가 내 몸 갈라서 하는 준비라며. 그럼 난 그냥 도망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도망이 뭐야 그게.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가 도망치면 남는 건 나랑 강호밖에 없어. 나 수술 동의한 것도 강호 감옥 가는 것도 더 엉망된다고. 그래서 전화한 거야. 우진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도망친 거 엄마한테 들리기 전에 너한테 먼저 말하고 싶어서. 나 너한테는 거짓말 안 하고 싶거든. 그 말에 지은호의 가슴이 이상하게 아려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둘 관계는 늘 어색했는데요. 한쪽에선 쌍둥이 오빠라는 말이, 다른 한쪽에선 잃어버린 여동생이라는 말이 자꾸 걸려서 편하게 웃는 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처음으로 진심이 섞인 말이 오고 가고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서로의 몸에 칼이 들어가기 직전에야. 오빠 어디야? 지은호가 겨우 물었습니다. 지금 바로 오빠한테 갈게. 아직 오지 마. 한우진이 말렸습니다.
나도 아직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가 안 됐어. 괜히 너까지 불러내면 더 꼬일 것 같아서. 혼자 생각하지 마. 맨날 혼자 생각해서 이 사단 난 거잖아. 그건 우리 엄마 전공 아니었냐? 우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밀어붙이고 나중에 다 엄마니까라고 포장하는 거. 둘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 지은호가 부르자 우진이 대답했습니다. 응. 나 솔직히 말하면 수술 동의서 사인했어. 수화기 너머에서 아주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아. 어떻게 알아? 엄마 말투가 달라졌더라. 우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보고 이제 곧 괜찮아질 거다라고 말하는데 너무 확신이 가득해서. 그 확신은 자기 몸에서 나온 확신이 아니었거든. 남의 몸, 남의 장기에서 나온 확신이었지.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병원 복도에서 서류에 사인하던 자신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볼펜을 쥔 손이 떨리면서도 결국 이름을 적어 내려갔던 그 순간. 그래도 나 괜찮다고 생각했어. 지은호가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동생 감옥 가는 것보다는 내가 한번 누워서 칼 맞는 게 낫다고. 피 하나쯤 나면 어때? 나도 가족인데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래서 내가 도망친 거야. 이번엔 우진이 자기 마음을 꺼냈습니다. 내가 나 때문에 수술대에 눕겠다는 결심, 나 알면서도 가만히 누워있는 건 그게 진짜 비겁한 짓 같아서. 난 엄마한테 더 이상 도구 같은 사람으로 남기 싫어. 너까지 도구로 쓰게 만드는 오빠로도 남기 싫고. 말뜻 하나하나가 뼈처럼 박혔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한마디밖에 못했습니다. 그럼 오빠는 어떻게 할 건데? 몰라. 그래서 지금 너한테 전화한 거라니까. 우진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해. 나 다시 병원에 끌려가면 엄마는 또 나 설득할 거야. 이건 너한테 좋은 일이라고.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같이 생각해보자고 전화한 거야. 그 말이 오늘 통화의 마지막 문장이 됐습니다. 오빠, 제발 혼자 어디 멀리 가지는 마. 지은호가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나 내일이라도 시간 뺏어 갈게. 그때 얼굴 보고 얘기하자. 전화 끊고 나서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누가 보면 나 진짜 바보인 줄 알겠다. 우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알았어. 약속할게. 어디 멀리 안 간다. 너 오면 그때 우리 진짜 처음부터 얘기해보자. 통화가 끊겼고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지은호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가락 끝에 아직도 우진의 목소리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마다 불빛이 들쭉날쭉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편의점 간판, 치킨집 홍보 포스터, 대리운전 전단지. 어제도 그제도 있었을 법한 풍경인데 오늘따라 전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집 문 앞에 서서 지은호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세 사람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치장에서 떨고 있을 지강호. 강호 걱정과 딸 걱정을 동시에 안고 있는 정순이. 그리고 어디선가 또 다른 계산기를 두드리며 상황을 보고 있을 고성이. 그 사이에서 자기 한 사람 선택이 세 사람 인생을 동시에 흔드는 레버가 되어버린 셈이었죠. 문을 열자 정순이가 소파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은호야, 어디 다녀왔어? 지혁이랑 얘기는 좀 했고. 응, 지혁 선배랑 얘기 좀 했어. 그래서 뭐래? 10억 당장 구할 수 있는 데는 없대. 정순이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럼 강호는? 그래도 변호사 잘 붙이고 싸우면 줄일 수는 있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지역의 말도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는 한없이 가벼운 위로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엄마.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우진 오빠한테 전화 왔어. 정순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쌍둥이 오빠? 응. 병원에서? 아니. 짧은 대답만으로도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왔대. 방 안 공기가 확 식었습니다. 뭐? 오빠가 내감 받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나왔다고. 정순이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까지 꼬일 수 있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돈 때문에 시작된 일이 이제는 사람 목숨과 죄책감, 그리고 도망까지 뒤섞인 감당하기 힘든 소용돌이가 되어버린 거였죠. 엄마, 나 오빠 만나러 갈 거야. 지금은 아니고 오빠가 혼자 정리 좀 한다고 했어. 그래도 오빠 혼자 오래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만 지나면 내가 가서 얘기할게. 정순이는 딸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서 뭐라도 좀 붙잡고 와라. 어른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 판에서 너희라도 서로 사람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서로 다른 곳에서 동시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강호는 차가운 유치장 바닥을 등지고 누워 천장에 박힌 형광등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건 처음 터졌을 때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요. 조금 지나자 그 억울함이 스스로에 대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처음에 그 가방만 안 열었으면, 그 돈에 손만 안 댔으면, 그 녹음 버튼만 안 눌렀으면, 단 하나의 선택이 이렇게 많은 결과를 불러올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정순이는 식탁에 놓인 가계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빨간 펜으로 표시된 이자, 납부일과 파란 펜으로 적힌 생활비 지출 내역. 숫자만 보면 분명히 예전보다 숨통이 조금 트였어야 정상인데 마음은 더 조여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빚에 덜 쫓겼으면 그 돈 가방 앞에서 조금은 덜 흔들렸을까. 강호가 멍청한 건 맞지만 그 애를 그런 생각까지 하게 만든 건 결국 나 아닌가. 자책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조용한 어둠 속에서는 한우진이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길가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내려앉은 자리였죠. 은호가 안 받겠다고 도망친 내가 정말 더 나은 선택을 한 걸까? 병원에 그대로 남았으면 몸은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생 병상에 묶여 있을 거라고 느꼈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사실 자체가 은호 몸에 칼댄 증거가 되는 인생.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의 한가운데에는 간이식 동의서에 적힌 세 글자 지은호 라는 이름이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그 이름을 모른 척하면서 10억을 꿈꾸다가 제일 먼저 쇠창살을 마주하게 된 사람이 되었고, 한우진은 그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병원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지은호는 그 이름을 직접 적어 넣은 본인 손을 부여잡고 서럽게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억짜리 현찰 가방에서 시작된 일들이 이제는 한 사람의 간, 한 사람의 죄, 한 사람의 도망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순간.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이 모든 선택이 결국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무너뜨릴지.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미 녹음 버튼은 눌렸고 동의서에는 사인이 올라갔고 환자는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이제 이 세 줄의 선택이 한 점으로 모이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훨씬 더 거칠게 터져 나오게 되겠지요.